죄송한데요. 지금 우리 가게 같이 가주실 수 있으세요? 경기 준비 끝났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주인 가족과 A씨는 같이 가자면서 조심스럽게 쌀가게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신경문이 분명히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두 씨의 가족은 가게 안에 깔린 작은 방에서 생활하고 있거든요. 두 씨에 따르면 남편과 아이들은 방 안에서 자고 있을 거라고 미네랄이 합니다. 부족합니다. 두 사람이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게 되고 어느 순간 믿을 수 없는 눈에 들어오죠. 두 씨의 남편 38살 정치화 씨 그리고 그가 미네랄 체크 안 하나요? 미네랄 모자라요.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는 겁니다. 이걸 보고 아내 엄마인 집시가 불러서 기다리는 실시했습니다. 당황한 A씨는 일단 남편에게 도움을 요청해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달려갑니다. 그리고 남편 B씨가 대명에 오는데 시신을 미네랄 체크 안 하나요? 미네랄 모자라요.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깊게 생각할 도리이 없었고 일단 이 세 명을 모두 이겼습니다. 그 사이 식당 주인 A씨가 경찰에 신고합니다. 얼마 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세부의 시신을 살피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부가 자신들을 밖으로 옮겨놓는 과정에서 현장이 많이 훼손되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살인사건의 경우 현장 부정이 원칙입니다. 결정적인 증거를 놓치거나 수사에 방해하게 혼선을 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당시에 이 상황을 지금 경찰은 일단 단순 자살의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어요. 아내의 진술을 들어볼까요? 남편 정씨가 지인에게 2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해서 자신을 껐다고 합니다. 70년대 기준의 20만 원이면 지금의 몇백의 돈을 정도로 큰 액수입니다. 또한 이 남편 정씨가 왼쪽 다리를 쓰지 못하는 장애인이라 이것 때문에 외로워했고 평소에도 죽고 싶다는 말을 볼수 있습니다. 그곳에는 소환할 수 없습니다. 이런 아내 교시 감정으로 인해서 사건 상황은 자 그럼 아내가 없는 남편이 자녀들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을 것으로 방송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반전의 무서운 결과가 맺혀집니다. 그곳에는 소환할 수 없습니다. 이나 어떤 인물을 이용한 살로 나누는 그러니까 게다가 자세히 보면 남편 정씨 얼굴에 손톱으로 핥힌 것 같은 상처가 남아있습니다. 혹시 이 정씨가 아이들을 살해하려다가 생긴 상처일까요? 아이들이 저항을 한다고. 애들은 괜찮았습니다. 그것 들어가는 계속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목에 칼로 듯한 흔적이 몸에 남아있는 아이들의 한가가 볼 것을 있겠죠. 이게 자살을 하려고 마음먹은 거라면 더욱 어디가 많지 않나요? 왜냐면 이 정씨의 목에 난 상처에 주전이었습니다. 또 굳이 칼을 쓰면서 목에 머플러가 넥타이가 매어있다는 이해가 되지 않나요? 그럼 혹시 강도 사건일까요? 그렇다고 보기엔 현장이 지나치게 말끔하고 중간당한 것입니다. 수사팀은 변사 보고서를 꼼꼼히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자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그곳에는 소환할 수 없습니다. 그곳에는 소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동네 주민들을 지금부터 소환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조씨가 어떤 남자와 직접 만난다고 그곳에는 소환할 수 없습니다. 조씨를 추궁했죠. 그랬더니 한 종교 모임에서 만난 미국이라는 남자와 지난 9월부터 불륜을 저질러 왔다는 걸 확인합니다. 참고로 이 두 사람이 만난 종교 모임은 일본의 불교 종파인 빌리언이었는데 두 사람 모두 동일한 시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 문제의 남자는 그는 당시 29살에 그곳에는 소환할 수 없습니다. 2000년 청년 빌리언 종교의 리더 그러다 부시와 만나 죽을 수 없어서 경찰은 살해 동기가 있는 A였나 B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판단해서 그를 검거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생전 그 죽은 남편 정 미네랄 체크 안 하나요? 미네랄 모자라요. 특히 아내가 교에 빠져서 가정에 소홀해졌다는 이유로 그런 남편과 달리 씨는 잘 생각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빠졌고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그래서 끝내 도 씨가 부인과 함께 일가족을 살해할 계획을 세웠다는 것만인데 그날 도 씨는 아티반이라는 신경 안정제를 대량 구입해서 남편에게 남편이 그날 닭죽과 같이 있는 상태에서 어느 두장과 함께 아티반을 잔 음료수를 먹였다고요. 이어서 그곳에는 소환할 수 없습니다. 가족들이 그렇게 부담이 들고 난 후 내연자 씨에게 연락을 해서 저녁 8시 20분 약속대로 그가 집을 갑니다. 가족이 모든 방으로 들어가서 그리고 미리 준비해 그게 바로 그곳에는 소환할 수 없습니다. 드디어 남편 씨 몸만 놀랐는데 그가 쫓아버리기 시작합니다. 미네랄 체크 안 하나요? 미네랄 모자라요. 드디어 정시에 손이 풀렸고 비용은 남은 아이들마저 손으로 교살한 후에 가게를 떠난다는 진술. 여기에 아직도 책상질 페이지 기억하시죠? 그녀의 증언도 더해집니다. 사실 아내 씨가 시간 전인 8시 40분에 책상에 와서 뜬금없는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아줌마, 혹시 여기서 우리 가게 잘 보여요? 이렇게 묻고는 사람은 2시간 뒤에 불안해하면서 집에 같이 가달라고 문이 열려있다. 자, 그럼 추정하는데 그녀는 자기가 집을 비운 사이 회용이 가족을 살해하서 2시간 동안 앞에서 대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이 끝나고 사건을 목격한 이상한. 자, 이렇게 두 공범이 저지른 사건이라는 게 밝혀지는데 회용이 건너냈죠. 그곳에는 소환할 수 없습니다. 정치와 아이들을 살해했다는 걸 이렇게 되니까 경찰 조사가 순조롭게 막을 내리게 되죠. 1975년 3월 인천지방법원에서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오희용이 부장이 모든 진술을 뒤엎더니 나는 부인의 가족들을 살해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럼 왜 그녀는 내 편이냐? 내가 살해한 데 인정한 건 경찰의 강압 수사와 고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는 결국 살해를 하지 않았다고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저녁 8시 20분 그가 주식집을 방문한 건 사실이었습니다. 근데 잠시 안가 곧장 나와서 종교 모임이 열리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고 해요. 아이씨, 이거 뭐가 맞는 걸까요? 업그레이드 완료. 과연 그의 말은 사실일까요? 확인해봐야겠죠. 일단 현장에서 당시 지금까지 약 10분 거리입니다. 이날 종교 모임에 같이 왔던 학생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그곳에는 소환할 수 없습니다. 미네랄 체크 안 하나요? 미네랄 모자라요. 그렇게 새로운 시각으로 이 사건을 이제 바라보니까 뭐라고? 오히려 볼수 있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물론 현장에서 무엇보다 이 집에서 회용이 아니 그런가 장갑을 끼고 보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다면 남편 씨의 얼굴에서 발견된 손톱 이 설명되지 않는 겁니다. 그곳에는 소환할 수 없습니다. 당시 씨가 처음 직접 봤을 때 아줌마 여기 우리 집 보여요? 이렇게 물어봤었잖아요. 근데 그때 마침 그녀의 손에 핏자국이 있다는 걸 기억합니다. 그 시간이 8시 40분. 어라? 그럼 진술대로라면 그때는 이 사건이 일어난 이후의 시간이에요. 와, 이거 오히려 정말 그렇지 않다면 그럼 이 모든 안에 부인의 위대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 시의 증언도 앞에서 받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이대현남 모 씨와 내가 계획적으로 살인을 모의했다 라고 했지만 나중에 되니까 사실 오희용이 술에 취해서 충동적으로 가족들을 살해한 거다 라면서 진술을 거듭하는데요. 그래서 정말 오 씨가 술을 먹었는지 조사했죠. 어떻게 알 수 있었냐면
오늘 종교 모임을 갔잖아요. 또 참석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8시 30분부터 같이 있었으니까. 그래, 혹시 몸에서는 술냄새가 전혀 나지 않았다고 진술합니다. 답답한 상황이에요. 이런 수상한 상황이 계속되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은 오피용의 진술에 반박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오피용이 중요한 알리가 있는 종교 모임은 오피용은 문제니까요. 근데 검찰은 그 참석자들의 증언을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던 중 오씨의 결백을 뒷받침할 수 있는 또 다른 증언이 등장합니다. 업그레이드가 끝이 났습니다. 오래 기다리셨네요. 이웃들에게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 체크 안 하나요? 미네랄 모자라요. 20만원을 사기당해서 욕하면 10년을 기만한다는 내용이죠. 앞서 경찰에 넘어가지 말한 적이 있는데 확인 결과 이건 거짓이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도망을 더 살펴보니까 이 사건이 시의 철저한 단독범의 모습입니다. 그 과정에서 미연남 씨를 일부 끌어들였다는 핑계가 실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다시 반전이 나옵니다. 미네랄 체크 안 하나요? 미네랄 모자라요. 당시 같은 방에 있던 재소자가 모임으로 나는 억울하다면서 물건을 토했고 억울함 때문에 이런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건데 부인분이 죽음으로써 진실은 미국에 빠졌고요. 이렇게 피해분이 결백할 수 있을까? 이런 상황에서 그의 진술을 신빙성 있게 되는 거죠. 부인분이 얼마나 오랬으면 죽겠냐라는 데 의견이 기울었죠. 사건은 1975년 9월 결심법원이 열렸습니다. 여기서 재판부는 오피용에게 사형을 선고했죠. 판결 내용을 보면 오피용의 범행을 인증할 모든 증거가 미네랄 체크 안 하나요? 미네랄 모자라요. 그렇지만 오피용은 여성의 몸으로 함자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없다. 또한 극단적 선택을 통해 결백을 조장하려는 행동이 오씨가 진범이라는 사실을 인증한다. 이건 좀 이상해요. 그녀가 극단적 선택을 했으니까 오씨가 범인이라고요. 그렇게 단순하지 않잖아요. 1970년대 그때만 해도 무죄 추정의 원칙이 이렇게 투명하게 적용되던 시대는 아닙니다. 수사기관의 권력 남용으로 선고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 사건은 오휘용이 그곳에는 소환할 수 없습니다. 사실상 한 거예요. 근데 오휘용이 잘못하니까 오휘용 범인이라는 그곳에는 소환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의문의 말대로 오씨가 공범일 수 있습니다. 죽음을 불사하면서까지 그녀가 거짓말을 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진실은 평생 묻혀버렸습니다. 이후에 오휘용은 억울하다면서 그녀를 후합니다. 하지만 결과 달라지지 만약에 1976년 2월 업그레이드가 끝이 났습니다. 오래 기다리셨네요. 사용이 인정됩니다. 감옥에 있는 내내 오휘용은 결백을 밝히기 위해 정말 담당했던 교관이나 관계자들에 따르면 오휘용이 상당히 절실했고 또 어디서나 당당히 문제를 결백을 주장했다고 해요. 하지만 이런 소용은 4년 뒤인 1970년 9월 서울구치소에서 오휘용의 사형이 이뤄졌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그 검사에 앉아서 검사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죠. 나는 절대로 죽이지 않았습니다. 업그레이드 죽은 완료. 뒤에라도 내 운명을 죽게 해주세요. 여기 있는 판사와 검사들 앞으로 전처럼 억울하게 죽였으면 미네랄 체크 안 하나요? 미네랄 모자라요. 그러면 누군가 하는 말이 죽어서 원원이 돼서라도 인증하고 나를 판사님들에게 복수할 것입니다. 회유는 성득합니다. 이렇게 회유는 형장에 있는 사라져 사람들의 기억에 상당히 자족합니다. 그러다가 이 사건이 다시 한번 수면에 오르게 된 계기가 있는데요. 사용이 시작된 지 10년이 지나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기자 김호수가 집요한 취재 끝에 미네랄 체크 안 하나요? 미네랄 모자라요. 저자 조씨는 수사기관의 호수락과 등장으로 인해서 희생이 된 피해자에 대해 밝히는데 그러면서 회유의 무죄를 100% 확신하고 있었어요. 물론 그가 사망했기 때문에 재심은 더 이상 이뤄지지 않습니다.
사실은 다 퍼뜨릴 거다. 협박을 미네랄 체크 안 하나요? 미네랄 모자라요. 나중에 밝혀지지만 그곳에는 소환할 수 없습니다. 당시 담당 수사들은 수용의 범위라고 보겠습니다. 유죄를 주고 있는 또한 그곳에는 소환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사건의 일부만 봤다라면서 무관당 지금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어딘지 빨리 확인해야죠. 대학의 주변에 마약들에게 제2의 기회도 주지 않고 상상하게 불안한 결과를 지금까지 금연 사건 마약을 발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금연 사건 그곳에는 소환할 수 없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글자를 꼈던 2014년 12월 29일 저녁 9시 40분. 그곳에는 소환할 수 없습니다. 건물에 있는 한 가재된 주택 2층에서 화재가 발생합니다. 집이 타오르는 모습을 본 주민 시민들은 긴급하게 수상을 중단합니다. 다행히 1시간 반 만에 큰 불길은 잡혔습니다. 근데 이날 화재가 상당한 폭발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안방 창틀과 유리 창문이 다 산산조각 나 있었고 파편이 인근 창문까지 그곳에는 소환할 수 없습니다. 현장은 참혹했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화재가 난 이곳에서 내부의 시신이 발견되었다는 점입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가재된 주택 2층에 거주하던 일가족이었는데 피해자는 38살 주 박씨 그리고 각각 12살, 9살, 6살 미네랄 체크 안 하나요? 미네랄 모자라요. 마을 전체가 고작 10가구가 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발생했고 마을 동지가 가족께 상심하고 안타까움이 있었죠. 마침 박씨 집은 마을에서 먼 곳에 있었다고 하는데요. 화재를 난 지난번 후에 본격적으로 경찰이 현장 감식에 들어갔습니다. 업그레이드 여전히 완료. 안에는 물건이 닿아서 화한 연기가 나잖아요. 일산화탄소. 이렇게 나고 했지만 밖에서 되기 전에 남은 부상물을 경찰이 왜 화재가 났는지 파악을 해야 되는 게 급선무죠. 그곳에는 소환할 수 없습니다. 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면 이런 화재 현장에서 경찰이 버틸 수 있는 시간도 필요해요. 어쨌든 그렇게 까맣게 타버린 집을 살피던 경찰이 이상하게 단순한 화재가 아님을 감지했습니다. 그 이유는 먼저 사망자들이 발견된 위치였어요. 일반적으로 화재 사고, 즉 실화의 경우에는 사망자들이 문이나 창문 앞쪽에서 발견된다고 합니다. 본능적으로 탈출을 시도하다가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사망자들이 안 방문 실기에서 발견됩니다. 탈출 시도의 흔적이 지금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어딘지 빨리 확인해야죠. 업그레이드 완료. 자살의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휘발유 흔적이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휘발유가 이미 다 물에 타버렸을 텐데 어떻게 그걸 발견했을까? 그곳에는 소환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경찰이 장판을 붙여보니까 그렇다면 누군가 집 전체에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휘발유까지 뿌려서 불을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걸 해보니 이 실신의 피부에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이건 이 사람에게 직접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렀을 때 나타나는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의도적인 방화 사건이라는 그런데 마지막 이게 단순 방화 사건이 아니고 업그레이드가 끝이 났습니다. 오래 기다리셨네요. 피해자들의 집에 진짜 있는
지금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어딘지 빨리 확인해야죠. 불을 질러서 사망하게 한 경찰은 곧장 용의자를 찾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용의선상에 오른 사람은 예상하셨겠지만 필드 박 씨의 남편이자 아이들의 아버지 베이 씨였습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가족들과 떨어져서 사고가 발생했는데 그 쪽으로 4명을 당해 진단을 받았기 때문이라는데요. 이 남편 A씨는 평소에는 행성에 있는 어머니와 함께 요양 생활을 하다가 강릉에 있는 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올 때마다 집에 들려서 아이들을 만나봤습니다. 수소문 해보니까 가족 관계에는 큰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곳에는 소환할 수 없습니다. 그곳에는 소환할 수 없습니다. 좋은 시간 보내다가 떠났다. 그곳에는 소환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A씨는요, 사건 당일 어딜 돌아다녔는지 모두 CCTV에 나가 있습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용의선상에서 돌아다녔는데 그렇게 보면 하루아침에 일어난 B씨 또한 너무 슬프죠. 가족과의 그날 그렇게 이제 남편 A에게 혐의점이 보이지 않자 그들은 또 다른 용의자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소환할 수 없습니다. 신고자인 B씨. 일반적인 방화 사건의 경우에는 최초 신고자거나 혹은 현장에서 화재 진압을 받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이게 자주 같은 일은 방화, 그래서 이 중에 범인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B씨가 왜 용의선상에 올랐는지 그 이유는 어느 정도 이해됩니다. 수비해야 해요. 공격 들어왔어요. 조사들과 B씨에게는 혐의가 없는 결론이 내려집니다. 단지 이웃에서 B씨와 함께 불이 나는 상황을 목격했기 때문에 다가온 신고입니다. 그곳에는 소환할 수 없습니다. 자, 그렇게 설명하신 거지만 마지막 문제가 나면 미네랄 체크 안 하나요? 미네랄 모자라요. 화재 진압을 도왔던 40대 여성 B씨.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지금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어딘지 빨리 확인해야죠. 물론 이게 용감한 어떤 심리적 오해한 걸 수도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 범인을 찾는 게 어렵습니다. 화재 현장을 메꾸던 이 씨, 경찰은 미련을 내서 했는데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시달렸다라는 사실을 털어냈습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경찰은 B 씨가 진술하는 이 불편한 내용은 무엇일까 보니까 이 씨가 여러 가지 진술을 하는데 박 씨의 죽음에 대해 정말 필요한 문제를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던 중이었어요. 이 씨가 갑자기 휘발유를 내보내더니 박 씨가 그곳에는 소환할 수 없습니다. 얘들아, 거기 극단적인 질문을 한 것 같아요. 라는 말을 하는데요. 그때까지 경찰 등 누구도 방화의 동반 휘발유라는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 시간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제가 불이 나는 상황에서도 정신을 구하려고 5번이나 집안에 제가 들어가려고 했잖아요. 이 부분을 강조해요. 그래서 그때 현장에 있었던 소방관들의 지문을 모아봤죠. 그것 또한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어긋나는 진술에 이 씨에 대한 그 경찰의 의심이 오히려 조사를 하면 할수록 짙어져 가고 있던 중에 얼마 지나지 않아 중간에 하나둘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앞서 필드들 체내에서 주민들의 소식이 노출되었었죠. 그런데 그 피해자 모양 역시 생전에 단 한 번도
그곳에는 소환할 수 없습니다. 기억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용의자 이시의 주장대로 제가 아이들과 정말 전달을 쓰거나 불안하고 나누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이 씨가 피켓 외에 여러 수면제를 처방받은 기록은 수산이 남아 있습니다. 심지어 가장 최근에 받은 그곳에는 소환할 수 없습니다. 그 화재 당일날 또 졸피뎀을 처음 받은 겁니다. 여기에다가 마침 현장에서 발견된 맥주병과 물론술병에서도 졸피뎀 성분이 검출됩니다. 정황상 이 씨가 이 집에 가서 박 씨와 아이들에게 맥주와 음료수를 졸피뎀을 찬 맥주와 음료수를 또 다른 증거가 있습니다. 박 씨의 집 신발장에서 그곳에는 소환할 수 없습니다. 이 씨가 죽은 박 씨에게 약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빌렸다라는 걸 증명하는 증거였습니다. 어라, 이 씨는 박 씨가 자기 돈을 400만 빌려갔다고 했는데요. 문제가 맞지 않죠? 사실 돈을 빌린 건 이 씨였다는 겁니다. 이와 더불어서 방화에 사용했을 것으로 보이는 기름, 색상 핑크가 발견되고요. 이건 이 씨의 범행이 거의 부정 사실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경찰이 이 씨를 용의선상에 조사하는 해가지고 또 다른 강력한 한방이 발견됩니다. 미네랄 체크 안 하나요? 미네랄 모자라요. 이 씨가 강릉에서 방화 살인 미수 사건을 일으킨 게 드러납니다. 그곳에는 소환할 수 없습니다. 그곳에는 소환할 수 없습니다. 씨 씨를 상대로 수면제를 먹인 뒤에 집에 불을 질러서 불을 살해하려고 심지어 그때 이 씨는 내연남에게 그곳에는 소환할 수 없습니다. 수령장까지 자기 이름으로 바꿔두기까지 했어요. 근데 마침 다행히 이 내연남 씨가 사망하기 때문에 구조가 되고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안타깝게도 이 피해자인 씨가 사건에 대한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약간 기억상실증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씨는 용의선상에서 벗어나게 되고요. 참 운도 좋죠. 자 보세요. 이 씨와 강간적인 관계로 알겠습니다. 3일에 그 사진 피해를 입었습니다. 경찰은 결코 이걸 단순한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할 수 없었던 겁니다. 이 씨는 즉각 미네랄 체크 안 하나요? 미네랄 모자라요. 살인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거듭되는 조사와 진술, 여러 증거들을 통해서 처음에는 이 씨도 무슨 소리냐라고 부인을 했지만 결국 범행을 인정하게 되죠. 아이 셋을 포함해 일가족을 살해한 방화살인 사건입니다. 범인 이 씨 진술에 따른 그날의 전말을 좀 바라보면 그녀는 일부러 이 죽은 박 씨의 남편이 오기로 한 날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자기 대신 남편이 이직을 그녀는 박 씨에게 빌린 2,880만 원을 갖고 싶지 않아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맥주와 음료수의 졸피뎀을 따서 박 씨와 아이들에게 건네고 숨을 잠들자 당장 방화를 저지른 것도 맞습니다. 이 씨가 아주 교묘한 인간이에요. 그날 현장에서 휘발유 뿌리고 그 다음에 불을 지른 다음에 자기가 빠져나오고 그리고 현장에서 차로 7분 정도 떨어진 파출소 인근에서 이게 나왔습니다. 거기다가 잠시 후 막 소방차가 휘용휘용 지나가죠. 대구는 집하고 다시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일일이 대박이나 있어. 업그레이드가 끝이 났습니다. 오래 기다리셨네요. 액션 연기를 펼친 거죠. 이건 모두 뭐야 이거? 자기 자신을 범인으로 지목할지도 모른다라는 아, 신뢰보라 이거. 하지만 화재가 이제 진압되고 영화 현장을 벗어나자마자 문제는 먼저 박씨 그를 찾아갔어요. 그러면서 경찰들 또한 이걸 알게 되고 사람이 아닌 악마가 있는 것 같다 라면서 혀를 내둘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씨가 이토록 돈에 집착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었어요. 남편은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가진 아이를 키우는 사람인데
아픈 아이가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씨는 안쓰럽고 불쌍한 사람이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박 씨는 친절했습니다. 또 그녀의 눈에는 지금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어딘지 빨리 확인해야죠. 이 씨는 업그레이드가 끝이 났습니다. 오래 기다리셨네요. 업그레이드 완료.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어렵다니까. 그래서 이런 아이러니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 코너에 몰려있는 씨가 단순 돈이 아니라 열등 삶에서 비롯된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있습니다. 사실 이미 돈을 갚지 않아서 박 씨와 이 씨 사이는 지금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어딘지 빨리 확인해야죠. 업그레이드가 끝이 났습니다. 오래 기다리셨네요. 하지만 불길 속에 묻힐 줄 알았던 증거들이 모두 그녀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말았습니다. 2015년 7월 일심 선고 공판에서 이 씨에게는 그곳에는 소환할 수 없습니다. 재판 내내 자기의 범행이 후발적이었다고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너무 계획을 했다는 경험이 많으니까요. 그러면서 재판부 또한 이렇게 정황상 자신의 체포를 돈을 안 갚기 위해서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것을 박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이전의 정보가 없었고요. 장애가 있는 아이를 혼자 양육했다는 점이 양형의 이유 적용이 되어서 난 처음에 살인을 주장했는데 여기서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2016년 1월에 결심문을 열렸고 그곳에는 소환할 수 없습니다. 그곳에는 소환할 수 없습니다. 그곳에는 소환할 수 없습니다. 그곳에는 소환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가깝게 어떻게 하루 세상에 꺼내 방송까지 주시는 그 악함이 모두 복잡한 환경에서 온 거다. 먹고 살기 힘드니 그랬을 거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자신은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이 근처에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모두 내가 살기 위해 죽이고 이 씨가 사례를 감내하면서까지 갚지 않으려고 했던 1,880만 원. 그녀에게는 그게 큰 돈이었을지 모르지만 4명의 목숨과 맞바꾸기에는 너무도 작은 금액입니다. 지금까지 그것은 파일까지 시작했습니다. 그곳에는 소환할 수 없습니다. 그곳에는 소환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부가사건과의 기반을 시작합니다. 2010년 3월 대구에서 국제 쉼터를 운영하던 한 목사가 인터넷 카페를 통해 쪽지를 받게 됩니다. 보낸 사람은 부산 어린이집 원장이라는 여성. 그곳에는 소환할 수 없습니다. 인생을 위해 교육교사를 보냈는데요. 그곳에는 소환할 수 없습니다. 쉼터의 여성에게 교육교사의 적당한 힘을 추천해야겠다는 그곳에는 소환할 수 없습니다. 찾아오는 이가 목사는 일단 이 조건에 맞는 적임자로 쉼터 여성 중 26살 김은혜 씨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2달 후인 2010년 9월 말 부산 어린이집 원장이라는 씨가 직접 대구 노숙자 쉼터를 찾아오게 되네요. 주요 방문 목적은 무엇보다도 김은혜 씨가 정말 연락하는 가족이다 시기
그곳에는 소환할 수 없습니다. 원정 자체는 직접 사이즈와 얼굴을 만들고 내가 운영하는 어린이집 업그레이드 완료. 월급 130만 업그레이드가 끝이 났습니다. 오래 기다리셨네요. 대학교를 지원해서 교육수사 4점까지 연결이 해주겠다. 나는 솔깃한 제안을 하겠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김아저씨입니다. 통계수를 보면 남성 보호자 횟수가 많기는 하지만 잔혹하기로는 여성 보호자는 많지 않습니다. 기록으로 남은 세계 최초의 여성 수리만 피해 행정 행위라고 하는 엘리자베스 반응이 완료되어 있어 제가 예전에 사역에서 잠깐 본 적이 있었죠. 반토리 부인은 그곳에는 소환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녀에 대한 이야기가 대담으로 설까지 연결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 그녀가 그렇게 엄청난 사람이냐? 반토리는 자신의 건강과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어린 여성들을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살해, 이 모습을 즐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때만 생각하는 기계는 그녀들을 고문하고 더 많은 피를 흘리게 해서 아주 오늘 이야기는 우리나라 최초 여성 연쇄 살인마가 누구냐는 겁니다. 1986년 10월 서울에서 열린 아시안 게임이 폐막을 했고요. 한국이 숙적 일본을 제치고 2위를 차지했고 1위였던 중국과 동시에 금메달 1개 차이였고 와,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근데 완전 그야말로 축제입니다. 게다가 1988년 그러니까 2년 뒤에 하루는 마지막 국제와 이렇게 보니까 네. 김선자가 김씨에게 오더니 함께 벽을 가자고 실상 그래서 두 사람이 같이 나서게 되는데 동네 오전 10시쯤 됐을까요? 탈의실에 있던 김씨가 갑자기 가슴에 통증을 호소하면서 불편하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몸에 심한 통증이 일어났어요. 바닥에 쓰러졌죠.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사망하고 갑니다.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어요. 그리고 목욕탕 주인과 손님들을 대상으로 탐문을 벌이게 됐지만 뭐 이런 말특이점이나 혐의점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사망한 김씨의 당일 행적을 파악하기 위해서 가족, 주변 인물을 조사했지만 그들에게 나온 건 의욕질환자고 신자가 급하다고 집을 나선 그게 다예요. 그런데 가족들이 이상한 걸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신은 성상을 갈때 몸에 지니고 있는 진주 머리가 이런 귀족들이 많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경찰이 목욕탕을 함께 갔었던 김선자를 무력한 피의자로 의심하고 조사를 했지만 김선자는 꼬리 그러고 부족한데 모르는 일이라고 했거든요. 게다가 경찰도 그거에 관련된 어떤 핵심적인 정보를 하게 되죠. 물론 수많은 의문점이 있었지만 1980년대라는 건 과학 수사가 지금만큼 발달한 것은 아니었기에 결국 이 사건은 미해결 사건으로 남아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1987년 4월 4일 오전입니다. 이번엔 10대 여성 전 씨가
그런데 김선자가 내가 오늘 영등포에서 돈 받을 게 있는데 이거 같이 가자. 그럼 그 돈 받아서 너 줄게, 갚을게 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따라 나서게 된 거죠. 그런데 전씨가 버스를 타고 서울 용산역 근처를 지나던 중 갑자기 의자에 앉아있던 전씨가 경련을 일으키더니 배를 부여잡고 바닥에 쓰러집니다. 승객들이 다 놀랐죠. 차를 세우고 급히 전씨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응급실에 도착할 때쯤 그녀는 숨을 거둔답니다. 사망한 전씨의 주소지는 신당동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이 용산구쯤에서 버스에서 벌어졌습니다. 이게 벌어졌기 때문에 관할지였던 용산경찰서에서 수사를 맡게 되는데요. 경찰은 처음에는 버스 기사와 아군이 승객들을 공격받고 대상으로 있습니다. 조사를 벌였죠. 그런데 나중에 수사하거나 의심을 할 만한 사람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가족들에 대해서 감정이었죠. 전씨는 자살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용산경찰서에서 장관 수사 끝에 용산이 아닌 신당동이죠. 그곳에는 소환할 수 없습니다. 다시 조사를 합니다. 근데 이번에 그녀를 체포할 만한 증거가 나오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좀 생각했어요. 아니 막 그녀를 이렇게 사망을 했다라면 그냥 이제 그러면 시신을 불어넣는 하지 않는 줄까라고 생각했지만 1980년대 가족들이 쉽게 결정을 그곳에는 소환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경찰의 수사망을 빠져나간 김선자는 갈수록 더 대범해집니다. 1988년 3월 27일 경기도 인천에 친척 회감잔치에 다녀오던 70대의 김종준 씨. 그는 김선자의 아버지입니다. 그가 서울에서 돌아오는 시외버스 안에서 갑자기 어지러움과 구토 증세를 보이다 의식을 잃고 쓰러져요. 그리고 이 일은 버스를 타기 직전 딸이 준 건강음료를 마신 후에 생긴 일이었어요. 노인 김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고 이 사건은 그곳에는 소환할 수 없습니다. 최씨는 화장품에 안정됩니다. 그리고 한 달 후 4월 20일 한 달이 지났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한 달. 난 12시쯤에 김선자와 그녀의 40대 여동생이 성동구 화양동의 어린이대공원 근처에서 만납니다. 도란도란 두 사람이 그간의 이야기를 나눠보고 악수를 나누다가 언니 김선자가 동생에게 건강음료를 건넸고 이걸 자매가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헤어집니다. 그리고 동생 김분자는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시내 버스를 타게 되는데 버스를 탄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닥에 쓰러졌겠죠. 결과는 예상하시죠.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9년 동안 사망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김선자는요, 병원에서 동생이 죽은 것을 확인하고 슬퍼하는 기색 없이 동생의 핸드백을 훔쳐서 현금 1,000만 그리고 700만 상당의 귀금을 당시에 김선자가요, 동생에게 약 1,000만 달하는 빚을 지고 있었다고. 그런데 한 달 사이 아버지와 여동생이 같은 방식으로 사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녀가 의심받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쩐 일인지 죽은 동생 또한 아버지처럼 심장마비에 의한 자연사로 처리됩니다. 그러니까 가족 안에서 자연사로 처리되는 이건 경찰에 보고도 안 가는 거예요. 와, 김선자는 이제 더 이상 대치할 곳이 없어졌어요. 당신은 올림픽을 코앞에 그곳에는 소환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는요, 40대 여성 손씨에게 접근을 했는데 손씨는 김선자의 친오입니다. 내가 내 집을 따뜻하게
받은 김선자는 미리 준비한 공감료를 마시게 한 뒤에 유유히 사라집니다. 손 씨는 버스를 타고 귀가하던 중 용산 서민고도 어딘쯤에서 어지럽다면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사망합니다. 이건 언제까지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냥 넘어갔을까요? 다행히 손 씨의 시신은 이전 피해자들과는 달리 두검이 시신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사망의 원인이 청산가리 중독이라는 것이 밝혀지죠. 즉, 독살당했다는 겁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되고 죽은 손 씨의 행적을 파악하다가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이 바로 김선자임을 확인합니다. 그곳에는 소환할 수 없습니다. 빠르게 이 김선자에게 행적을 조사를 했더니 와, 지난 몇 달 동안 이 여성의 주변 인물들이 다 의문의 죽음을 당했고 한 사람을 빼고는 모두 버스를 타고 가다가 변을 당했고 김선자가 건넨 건강음료를 마셨다는 것도 확인합니다. 그래서 경찰은 김선자를 강도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를 하게 되는데요. 김선자는 이때 자신의 범행을 완강히 부인합니다. 증거 있어? 증거 내놓으라고. 오히려 경찰서에서 큰 소란을 일으켜요. 당당하게 있더니 증거 있냐면서. 사실요, 마지막 희생자였던 손 씨를 제외하고는 다른 피해자들이 지금 다 병상 처리됐어요. 그래서 화장을 했거나 이미 내장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녀의 독살이 범행을 증명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없어요. 그래서 경찰이 일단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신당동에 있었던 김선자의 집으로 들이닥치게 되는데 집 안에서 증거물들이 쏟아집니다. 그동안 피해자들에게서 훔친 귀금속, 수표, 현금, 특히나 마지막으로 살해된 손 씨가 수표를 발행을 했는데 그 수표가 김선자의 계좌에 입금된 것도 보여죠. 게다가요, 결정적인 건 청산염 조각이 발견됐습니다. 그 당시에 발견되었던 청산염인데요. 이거는 집안을 수색하고 있던 한 형사가 급하게 화장실을 갔다가 나무 기둥에 조그만 구멍이, 그래서 그 안에 손을 넣어봤더니 조그만한 종이 뭉치가 손에 잡혔고 이렇게 해서 꺼내보니까 이렇게 방톨만한 크기의 청산염 덩어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청산염은 김선자가 약품회사에 다니고 있던 친정 조카에게 내가 껌을 좀 잡아야 되는데 좀 그런 돈이 필요해 해가지고 구한 그런 약이었고, 이렇게 화장실에 숨겨두면 피해자들을 독살할 때마다 조금씩 꺼냈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김선자의 모든 혐의를 밝힐 수 있는 용종이었어요. 결국 경찰은 피해자들의 유족들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당시에는요, 유족에게 부모를 합시다라는 건 그곳에는 소환할 수 없습니다. 어려운 시대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물며 무덤 속에 있는 시신을 꺼내서 부검을 하자는 것은 아주 어려운 거죠. 그곳에는 소환할 수 없습니다. 끈질긴 설득 끝에 결국 유족들은 동의합니다. 이미 화장을 한 김선자의 아버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시신에 대한 부검이 진행되었고 그 결과 시신의 그곳에는 소환할 수 없습니다. 그곳에는 소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김선자는 바로 무너지는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게 되죠. 총 5명을 살해한 혐의로 김선자는 사형이 선고됐습니다. 그리고 1997년 12월 30일 그녀는 우리나라 역사상 마지막 사형 영장에 이슬이 되었죠. 이 처참한 사건을 듣고 있다 보면 드는 생각이, 김선자가 왜 주변 가족들까지 이렇게 살해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쩌면 당연하지만 한편으로는 무탈하게도 바로 돈 때문이었습니다. 김선자는요, 평소에 샤먼에는 주립을 하면서
점점 쓸 돈이 모자라게 되자 주변 사람들한테 돈을 빌리고 이거를 갚을 수 없게 되자 더 많은 돈을 뺏기면서 범행을 저질렀죠. 자신의 사소한 이익을 위해서 주변인은 물론 친가족까지 일말의 망설임 없이 살해하는 김선자의 모습은요, 희대의 살인마라고 불리는 유영철을 지지 않아 보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연쇄 살인마로 기억되고 있는 김선자 이야기였습니다. 너무 맛있어서 특별한 순간 놓쳐버릴 거야. 프링글스. 안녕하세요. 금연사건과의 이관식입니다. 2016년 4월 22일 밤 11시 상주회사에 도둑이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에 살던 40대 여성 씨였는데 자신의 남편이 방금 사망했다면서 전화를 받은 그 장례 지도사한테 다짜고짜 어떻게 장례를 치러야 되냐는 질문을 던지는데요. 이때 지도사는 아니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바로 장례를 치를 수는 없다. 112나 119에 신고부터 하고 조사를 받아야 장례가 가능하다라고 차분히 답했습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의 송씨는 어딘가 안절부절하는데 그곳에는 소환할 수 없습니다. 숨진이는 50대 남성 우씨입니다. 그 아내의 주장에 따르면 그날 저녁 부와 딸은 함께 외식을 했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CCTV 속에 그의 마지막 모습이 잡혀있죠. 집에 온 남편은 먼저 들어가 자겠다며 방으로 향했고 그로부터 4시간 정도 지났을 무렵 아내가 남편에게 알약을 넣어주기 위해 방에 들어갔는데 숨을 쉬지 않고 몸이 굳어있는 남편을 발견했다고 증언합니다. 말 그대로 급사로 보였죠. 시신을 살펴보니까 외상의 흔적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시는 평소에 알고 있던 기전이란조차 전혀 없던 아주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방에서 사망했을까요? 혹시 심장마비는 아니었을까요? 담당 의사는 심장마비라고 보기에는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보통 심장 발작을 일으키면 입에 거품을 묻는 적이 있어야 하는데 이게 발견되지 않았고요. 잇몸만 확장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는 부검을 하지 않으면 정확한 사망 원인을 알 수 없다. 그래서 아내에게 지금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어딘지 빨리 확인해야죠. 자, 일단 남편이 사망을 한 후에 그녀가 가장 먼저 전화한 곳이 상조회사였습니다. 이상하죠. 이후에 경찰과 함께 병원에 도착해서도 계속 통화를 하더라고 자기를 피해서는 모습이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부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병원을 마술원장으로 만들 정도로 난리를 쳐가면서 부검을 강하게 거부했다라는 점이 충분히 의심을 살만했습니다. 송씨가 말하길 부검으로 내 남편을 2번 죽일 셈이냐? 부검까지 했는데 자살 증거가 안 나오면 가만두지 않을 거다 라면서 정말 불같이 분노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주변인이 원인 모르게 죽었다면 당연히 가족은 그 원인을 알고 싶어하는 거 아닐까요? 송씨의 행동은 일반적인 범위를 분명 벗어나 보였습니다. 경찰로서는 반드시 부검을 해야 한다면서 결국 오씨의 시신을 돈가스로 보내게 됐죠. 그리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부검 결과가 나왔는데요. 오씨의 사인은 심장마비가 아닌 니코틴 중독이었습니다. 그런데 생전 담배를 입에도 대지 않았다던 오씨. 지난 3년간의 건강검진 기록을 보니 니코틴 검사에서도 단 한 번의 양성 반응이 나온 적이 없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망 당시 그의 혈중 니코틴 농도는 치사량이었고요. 게다가 수면제 졸피뎀 농도도 과한 수치로 검출되었죠. 자, 그렇다면 이걸 해석해보면 누군가가 오씨에게 졸피뎀을 먹여서 잠들게 한 후에 체내에 기성을 대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건 아닐까요? 일단 외부의 침입이 없었다라는 가정하에 아내 송씨가 유력한 용의자가 됐는데요. 그런데 이 부검 결과를 기다리던 그 한 달 사이에 송씨가 계속해서 수상한 행동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먼저 부검이 끝난 남편의 시신을 인도받은 직후에 아니 제대로 빈소조차 차리지 않는 상황에서 시신을 바로 화장했거든요. 마치 증거를
이상했던 건 두 사람은 여느 전쟁 막상 혼이 제일 2016년 2월 4일에 자자자 그렇다면 씨가 살아나게 보는 국가의 두 사람은 누가 아니고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되었으면 가운데 대우자가 사망을 한다 하더라도 대우자가 사건을 크게 됩니다. 이거를 시작했던 2011년부터 6년 동안 장기가 혼인신 그런데 분달되는 상황입니다. 물론 모든 것은 성씨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의심스럽지만 단순히 범인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려운 그런데 추가 조사 결과 이 혼인신고 자체가 아예 옥씨가 모르는 사이에 이루어진 아내 송씨의 농단적인 혼이었다는 게 밝혀집니다. 혼인신고 서류에 필적 감정을 봤더니 남편 이름 서명이 옥씨의 필체가 아닌 송씨의 필체로 쌓이는 게다가 여기서 밝혀진 엄청난 사실이 혼인신고서의 증인란에는 뜬금없게도 옥씨와 전혀 일면식도 없는 사람의 이름이 적혀져 있던 겁니다. 남편이 사망한 송씨는 열흘 만에 옥씨의 모든 재산에 대한 상속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신속하죠. 부동산, 차, 심지어 집에 있던 가구까지 모조리 팔아버렸고요. 총 여기서 10억을 인출된 이후에 오씨의 계좌를 해지해서 2억 2천만 원의 예금을 받았고 오씨의 회사까지 찾아가서 퇴직금으로 4,7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끝이 아니었어요. 이 오씨의 사망금으로 8천만 원을 수령하려고 보험사에 찾아갑니다. 하지만 이 돈은 경찰 수사가 끝나기 전까지는 지급되지 않는다라는 거절 때문에 수령했습니다. 마치 모든 걸 준비하는 정말 빠르게 진행된 유산 가로치기. 그런데 이 모든 과정에 송씨와 함께했던 동행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녀의 내연남 황씨였죠. 오씨가 남긴 이름원이 그의 계좌였습니다. 혼인신고서 증인란에 있었던 이름도 바로 황씨였습니다. 자, 이렇게 두 사람의 관계가 의심되는 와중에 보니 두 사람은 2014년 마카오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당시 송씨는 여행객이었고 황씨는 여행 가이드로 만나게 되는데 그 관계가 한국에 돌아와서 이어지게 되죠. 남자 황씨는 잠시 가이드를 했을 뿐인데 별다른 질문도 없고 게다가 돈밖에 없습니다. 이미 마카오와 강원랜드에서 많이 져가지고 신혼불량 생겼습니다. 그곳에는 소환할 수 없습니다. 확실히 자신의 집에서 15분 정도 떨어진 곳에 아파트를 얻어줬고요. 지내면서 나머지 주민들을 황씨와 함께 지내게 되죠. 이 사실은 같이 도구하고 있던 황씨의 딸도 알고 있었고 그곳에는 소환할 수 없습니다. 황씨의 사망과 공부를 오씨의 사망 5일 전에 그가 니코틴 살인 방법, 니코틴 치사량, 장례 절차 같은 키워드를 검색했다는 것도 밝혔네요. 의심스럽죠. 게다가 황씨가 아버지의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미국 사이트를 통해 니코틴 원액을 구매했고 그거 도착된 성지가 송씨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정황상 이 두 사람이 뱀에 빠져서 오씨의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 니코틴 살인을 공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의견은 아니다. 우리는 전자장비를 이용하는 분야보다 우리는 내연 관계도 아닌 그냥 파트너다. 라면서 뻔한 거짓말로 변명을 이어갑니다. 사건은 이후 강력팀에 매장이 되었고 4개월간 이어진 끈질긴 수사 끝에 결국 8월 12일 송씨와 황씨는 살인 및 자기인 이수 혐의로 구속됩니다. 아직은 늦었죠. 문제가 있었습니다. 살인을 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를 찾을 수 없다는 것. 물론 사망 원인이 있고 살인 도구였겠죠. 하지만 이들이 송씨한테 이걸 주입했느냐 하는 방법이 도저히 확인되지 않았던 겁니다.
이에 대해서 지역 확신은 당연히 부인합니다. 현재로서 경찰은 정황 증거만으로 기소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기소 후에도 이 살해 방법을 밝혀내지 못하면 이들은 무죄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네, 일단 오 씨의 시신에서 주사를 맞은 흔적이나 배치가 있었던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니코틴이 주사가 되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방법이죠. 혹시 잠든 오 씨의 호흡기에 니코틴을 직접적으로 넣은 건 아닐까요? 아니, 니코틴은 휘발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는 불가능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혹시 실물에 섞어서 먹인 건 아닐까요? 니코틴은 맛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혹시가 이걸 섭취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죠. 아니, 그러다 도대체 어떻게 니코틴을 몸속에 넣었던 걸까요? 이게 핵심인데 실마리가 잡히지 않았던 그때 동물 실험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이 등장했죠. 고농도의 니코틴을 먹은 개가 섭취 후에 이 사건만의 경련을 일으켰고 바로 사망한 것입니다. 즉, 고농도 니코틴은 구토나 이런 공포 증상 없이 바로 한 인간을 심장마비처럼 만들어서 단시간에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하는 거죠. 결국 이 사례를 통해서 재판부는 오 씨는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했다라는 검찰의 손을 들어주었고요. 오 씨와 황 씨 두 사람은 각각 무기징역이 확정되었습니다. 남양주 니코틴 사건, 이건 한국 최초로 니코틴을 이용한 사건으로 남게 되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후에 긍정적인 연속인 부정적인 영향을 사회에 가져오게 돼요. 먼저 니코틴 원액을 해외에서 직구하는 것에 대한 제한이 가해집니다. 당연히 니코틴이 살해독으로 인지된 이상 일반인의 구매를 제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부정적인 부분은 바로 공황범죄가 탄생했습니다. 2017년 오사카에서 발생한 신혼여행 니코틴 살인사건의 범인 이세조. 그는 이 사건을 여러 차례 검색한 후에 같은 방법으로 오사카로 떠난 신혼여행에서 아내를 살해합니다. 심지어 아예 일본 현지에서 시신을 화장해버려서 무덤까지 사망하고 그리고 나서 살해합니다. 이 사건은 정말 하마터면 기분에 빠질 뻔했죠. 토요 미스테리에서 그 범인의 살인 일기장 스토리를 공개했었는데요. 정말 다시 보시면 여전히 눈이 감겨지지 않습니다. 남양주 사건으로 돌아와서 완전 범죄를 공포했던 씨와 황 씨. 하지만 의심스러운 행동을 지친 경찰의 끈질긴 불법용 문제 후 추악한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물론 여러분, 타인이 정확하지 않은 사망 사고가 있더라도 경찰이 무조건적으로 부검을 해라라고 권하지는 않는다고 하지만 나이가 많고 지명을 문제 알고 있던 이의 사망이 아니죠. 급사를 당했는데 상종회사에 바로 전화하는 아내. 결국 쉽게 이해할 수 없겠죠. 이 사건은 부검 결과가 범인 검거와 수사 과정의 핵심이었습니다. 남양주 살인 사건. 범인들이 앞으로도 자신이 저지른 범죄로부터 어떤 일이 있어도 도망치지 못하도록 범죄학에서 범의 역량이 더 발휘할 시대가 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날 사건 관련 이가지 시간입니다. 어떤 게 좋은 상황인지 한 번에 알게 힘들죠. 안녕하세요. 금연사건과의 이가지 시간입니다. 1991년 10월 8일 아침 서울의 한 경찰서로 약간 신고 전화가 들어옵니다. 수학이 공무원의 지금 목소리가 들렸죠? 거기 경찰서죠? 빨리 와주세요. 집안에 강도가 들었어요. 그리고 제 남편이. 즉각 경찰은 이게 강력 사건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신고자에게 다시 한번 차분하게 상황을 좀 말해달라고 요청했죠. 그러자 여자는 집에 강도가 침입을 했고 남편이 죽은 것 같다고 말하는데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즉각 사건이 발생한 서울 강북 방화 이동에 있는 가정집으로 출동합니다. 도착하자마자 일단 시신의 상태를 확인했더니 가장 눈에 띄는 게 심하게 골절된 흔적이었어요. 아주 시뻘건 자국이 그대로 남아있을 정도였습니다. 또 현장은
뭔가 급하게 물건을 내신 듯 무질러져 있는 상황입니다. 신고를 했던 사람은 당시 30살이었던 광부아 씨. 피해자가 바로 그녀의 남편 35살 윤한만 씨였습니다. 경찰이 왔을 때 바닥에 흩어져 있는 바지가 있었거든요. 근데 바지 주머니 안에 있던 현금 15만 원이 사라진 걸 확인했고, 또한 열려있던 장롱의 서랍 안에서 15만 원짜리 금반지도 사라진 걸 확인합니다. 여러분, 이 1991년 당시에 중소기업 직장인들이 4,50만 원이었으니까 그렇게 나쁘고 좋지 않죠. 그렇게 경찰은 숨을 노린 강도살인으로 추정을 하고 수사를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이 사건에서 유일한 합병자였던 아내 광도아 씨의 경조가 가장 중요하겠죠. 하지만 그녀의 진술에는 어딘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경찰의 지속적인 질문에 계속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당시 남편이 공격당한 동안 어디에 있었나? 라는 아주 일반적인 사실만 질문했고 답을 캔슬해서 달아나고 이게 너무 갑자기 남편을 잃은 어떤 충격 때문이었을까요? 이런 우려와 달리 경찰의 쪽은 남달랐습니다. 현장과 시신의 상태로 봐서 남편이 강한 몸싸움을 했던 흔적이 명확히 보였어요. 그런데 박 씨는 자기는 아무 소리를 듣지 못하고 어떤 방에서 잠을 잤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상하다 싶어서 경찰은 다시 한번 아내를 강하게 죽이겠죠. 윤한만 씨가 강도한테 살해당한 거 맞습니까? 계속 조여오는 압박 질문에 결국 박 씨는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벌벌 떨면서 사실 남편을 죽인 사람을 알고 있다고 말하는데 그 범인은 아내 박 씨와 내연 관계에 있던 남성이었죠. 바로 다음 날인 11월 6일 강서경찰서는 윤한만 씨 살해 혐의로 박 씨 그리고 그녀의 내연남인 우승관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합니다. 이게 보니까 강도를 가장해서 박 씨와 내연남이 저지른 살해 사건인데요. 그 사건의 내막이 당시 박 씨는 집물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남편 윤 씨가 혈혈액에 걸려가지고 건강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곽 씨는 남편을 대신해서 생계와 가사까지 모든 걸 혼자 책임지고 있었던 거죠. 상황이 다소 고달팠던 것 같은데요. 마침 그때 우승관 오 씨가 식당 주방장으로 새로 들어오면서 곽 씨와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두 사람은 점점 돈독한 사이가 되었고요. 오 씨는 포항안에 자리가 있었는데 그동안의 자신의 힘든 삶을 공유하고 또 곽 씨도 자신의 힘든 삶을 이야기하면서 어떤 강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위로하면서 점점 내연 관계로 까지 발전하게 된 거죠. 그렇게 둘의 사이가 깊어질수록 문제가 되는 건 당연히 남편 윤 씨의 존재일 텐데요. 오 씨는 그런 곽 씨의 마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1991년 4월 일단 박 씨와 남편 사이에는 2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만 자라는 친구 박 씨와 단추를 만납니다. 그리고 3달이 지나서야 집으로 돌아왔는데 이후에 부부 사이는 불화가 거의 극에 달하게 되죠. 그러던 사건 발생 하루 전 11월 7일 두 사람, 그러니까 박 씨와 오 씨는 방화동 집 근처의 여인숙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 만남은 경찰이 봤을 땐 두 사람이 범행을 모의한다고 볼 수 있죠. 사건 당일인 11월 8일입니다. 두가족 새벽 4시 강도를 의지하고 한 도시는 남편 윤 씨가 잡는 안방문을 열고 말을 전했습니다. 제가 두 사람 사이에 문제점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평소에 혈액 때문에 몸이 아프다라고 했더니 남편 윤 씨가 생각보다 거세게 저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싸움이 길어지게 되죠. 그렇게 한참의 다툼 끝에 내연남 오 씨는 윤 씨의 목을 세게 죽으려고 드디어 손을 끊어지게 되는데요. 그렇게 목적을 달성한 오 씨와 박 씨는 서로 강도 같은 것처럼 현장을 공격하고 박 씨가 경찰의 신고를 했던 상황입니다. 자, 이런 사건의 정말이 알려지면서 지금 박 씨를 향해서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남편을 살해한 동무다 라는 기사
여기서 동부라는 건 말 그대로 독한 아내, 일종의 악녀를 의미하는 말인데요. 심한 잘 쓰지 않는 단어인데 그 당시의 사회는 굉장히 가부장적인 가치관이 지배적이었던 90년대 초반이어서 신문 기사에도 동부라는 단어가 등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물론 살인이라는 건 성별을 떠나서 당연히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그 중에서도 아내가 남편을 살해해? 이건 그 당시의 분위기로서도 감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심지어 아픈 남편을 내팽개치고 바람난 여자라는 스테이트는 이게 더욱더 그 당시의 기준을 보여줬죠. 언론 또한 직접 살인을 저지른 내연남 씨보다는 곽 씨에게 더 많은 폭격을 가했습니다. 이후 법원의 판결 또한 신속했습니다. 1992년 4월 법원은 피고인 곽 씨와 모 씨에게 윤한만 씨 살해 혐의로 법정 최고 혐의 사형. 그런데 여기는 좀 일화가 있는데 당시 판결을 내렸던 판사가 사형을 주기 직전까지 많은 논의를 했었다고 해요. 왜냐면 곽 씨를 사형에 처하고 나면 남겨진 아이들은 평생 부모 없이 성장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기징역이냐 사형이냐 이 사이에서 많은 말도 했지만 결국 살인자 엄마의 존재가 아이들의 문화의 짐이 될 거라고 판단해서 그녀에게 사형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1997년 12월 30일 범인 곽 씨와 오 씨는 우리나라 마지막 사형수들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당시는 김영삼 대통령 정권 말기였고 무려 23명의 사형수가 한꺼번에 처형당하게 돼요. 그렇게 살인 사건이 발생한 지 6년 만에 이 두 사람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되죠.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속에서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삶이 종식되고 나서 몇 년 후에 한 여성 보도관의 편지 속에서 난데없이 곽 씨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맡았던 죄들 중에서 특히나 박도아의 사연이 기억에 오래 남는다라고 말해서 주목을 받게 됐는데 보도관이 알게 된 곽 씨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요? 우선 곽 씨는 아주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범행을 해서 무직을 당했잖아요. 거기에서 그랬을 정도로 알고 있는 짧은 어린 나이에 남편 윤 씨와 결혼을 했지만 일법은 오래 가지 못해서 결혼 3년 만에 남편이 병을 얻어서 모든 걸 책임져야 했습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중국집을 혼자 운영하면서 자식들 키우고 또 시동생들까지 돌봤고 그러던 중 주방장으로 들어온 오 씨와 만나 애인이 됐고 여기까지는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런데 곽 씨의 말에 따르면 남편이 원래부터 폭력성이 강했고 또 오 씨와의 관계를 의심하고부터는 더욱 그녀를 괴롭혔다는데 사실 그녀가 아이들을 버리고 가출을 한 것도 남편의 구타를 견디다 못해 피하려고 했던 건데 그것조차 모든 아이들이 너무 무서워서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그때부터 남편의 폭력성이 더 끔찍해졌던 거죠. 애초부터 남편을 죽일 생각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근데 도저히 아이들을 남편에게 둘 수 없었기 때문에 일단 내연남인 오 씨에게 난 안되겠다 이별을 선언하고 약점을 지키겠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오 씨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곽 씨에게 강한 집착을 보였고 아예 헤어질 마음조차 없었던 겁니다. 지금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어딘지 빨리 확인해야죠. 곽 씨를 불러내고 여인숙에서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만남이 경찰이 판결에서는 결정적으로 두 사람이 범행을 부인했다는 충분히 적용하게 됩니다. 바로 다음날 옥 씨가 남편을 살해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당시의 주장은 불륜은 인정하지만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곽 씨를 만난 건 엄마가 있다면 내가 곽 씨가 돈을 해야 하는 많은 결국과 회사적으로 간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에 따라서 또한 장애가 있어서 곽 씨가 다리가 불편했거든요. 이게 그녀의 마음에 가까워서인지 그거가 듣고 나서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네가 감히 그 진실을 판단하기 좀 힘들고 워낙 큰 죄를 짓고도 오히려 공범이나 피해자 탓으로 돌리는 그런 범죄자들이 워낙 많기 때문이에요. 다만 박 씨를 굉장히 가까이서 박도현 씨가 정말 사형을 당할 만큼의 범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기억이 남는다는 말을 남겼죠. 이제는 실질적인 사형 폐지국이 된 대한민국. 모두가 경악할 만한 끔찍한 범죄를 저질러도 사형이라는 건 거의 선고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그때는 심증만으로 선언이 되고 심층적인 사형이 이뤄지고 실제로 사형을 하지만 과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나 오늘 같은 상황, 시대적으로 가해자가 아픈 남편을 두고 바람을 펴고 문제를 이런 뭔가 시대착오적인 발상을 통해서 직접적인 살해를 저지르지 않은